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찾느라고 좀 헤맸어요. 이 상암교회가 또 다른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은 데 있네요, 장소가. 오면서 정말 좋았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간에 소개가 됐겠지만 중독 분야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이번에 이제 또 중독 전문 상담사 과정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목사님부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감동했고 상암교회가 앞으로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는 기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그간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게 작동이 안 되네. 넘어갔는데. 중독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남자분인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험한 일을 하고 다니니까 좀 거칠어지고 이제는 어디 가면은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2명이 오해를 굉장히 받아요. 한 명이 누굴까요? 우리 아버님. 아버님이 혹시 중독자인가 해서 우리 아버님이 항상 어디 가면 오해를 받아요. 아버님이 중독자여서 저분이 저렇게 평생 일을 했나? 근데 한 번은 제가 큰 학회, 한 3,000명 모이는 학회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날 아버님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버님이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교수님은 오랜 동안 이렇게 중독 분야에서 험한 일인데 하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래서 내가 왜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혹시 아버님이 중독자가 아니신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게 3층 큰 강당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을 불렀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아버님 2층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어이 하고 일어나셨어요. 모두 다 그날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드라마 같았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 술을 얼마나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큰 소리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침묵했죠. 아버님이 술을 안 드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은 누굴까요? 누가 또 주범으로 잡힐까요? 우리 남편. 그러면 남편이 술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남편은 없었지만 참고로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자체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조장반이 저렇게 중독 문제에 평생을 하는가?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 자격증을 따고 처음에 취업을 했는데 그 병원에 중독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50명 정도가 입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하루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귀를 이렇게 크게 귀에다가 반창고를 붙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술 드시고 와서 칼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꽂힌 건데 여기 꽂혔으면 돌아가셨는데 귀를 찍은 거예요.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집안에 술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랐고, 그 후에 이제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중독자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족들이 상처받는 거, 자녀들이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고, 제가 이제 중독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1990년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술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인식이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중독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그래서 불려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와라, 복지부에서 와라, 또 하다 보니까 총리실에서 와라, 이래서 이제 공무원도 하고 정책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중독을 하게 됐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아버님이나 남편이 중독자로 가끔 오해를 받아서 네, 우리 남편이 좀 오늘 데려다 주고 갔는데 항상 그 얘기하고 웃어요. 자기가 또 이렇게 중독자로 오인받는 거냐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만약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으면 퍼펙트했다. 이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조연섭 교수가 아버님이나 남편이 중독자여서 평생을 거기 헌신했다. 이거는 굉장한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아쉽죠, 이 프로가. 오히려 네, 지금 만들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여튼 덕분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중독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뭐 중독의 데모라고 이렇게 호칭도 붙여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중독 분야에서 오래 일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말에 좀 신뢰도를 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분이 수십 년간 일하면서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믿었으면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중독과 관련해서는 뭐 오늘은 이제 그런 강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요. 이 중독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독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은 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부가 아니고요. 뭐 중독은 크게 이제 행동 중독하고 물질 중독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질 중독은 먹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마약, 뭐 담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행동 중독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도박입니다. 근데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죠? 미디어예요. 스마트폰, 게임이나 인터넷, 그리고 뭐 성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일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행동 중독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독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나라에서 한 것들을 제가 전체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여기 소개를 했는데요.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중독자 수는 1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근데 이게 다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요 중독 4가지 정도만 했는데 1200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중독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힘든 거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온 가족이 병들고 그래서 중독은 가족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은 지금 국가에서 수치적으로 얘기할 때 한 50% 정도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면 2,500만 명 정도가 중독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분들이 다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그 중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가족들이 정말 온전한 분이 없는 거예요. 가족 부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중독 중에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술? 술일까요? 아니에요. 도박이에요. 네, 도박은요. 술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드셔요. 그러면 가족들이 준비를 해요. 우리 아버지 기대하고는 못 살겠다. 우리 집도 어머니 앞으로 이름도 올려놓고 뭔가 경제적으로 손실이 들 만한 것들을 일단 다 대책을 세우고요.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요. 부모님,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시면. 도박 중독은 몰라요. 다 망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요. 얼마를 잃었는지도 모르고 되게 길바닥에 나앉거나 어떤 일이 생기죠. 집에 뭐 차압이 붙거나 남편이 잘리거나 횡령으로 문제가 되거나 법적인 이래 알기 때문에 가장 중독 중에서도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건 도박이라고 봐요. 일단 경제적으로 손실이 제일 크고요.
우리나라에서 도박해서 제일 많이 잃은 분이 600억 정도 돼요. 부산의 모 씨. 그 다음에 360억 성남의 모 씨, 정모 씨. 네. 보통은 도박 좀 해서 돈을 잃어서 하면 30억 정도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2, 3억 잃은 거는 이게 뭐 말이 안 되고, 병원에 알코올 중독자하고 도박 중독자 같이 입원시켜 놓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깨갱이에요. 빼심부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걸리를 평생 마신다 통계산해 보면 한 5천에서 6천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큰 돈이 아니에요. 막걸리 한 병이 뭐 1,000원, 2,000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끼껏 써도 평생 마셔도 1억 원어치 못 마셔요. 우리가 계산해 본 적 있거든요. 근데 도박은 한 번에 어떡하죠? 여러분, 바카라 같은 경우는 1, 2분에 6천만 원을 배팅해요. 네.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했다. 1, 2분에 6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4명이 하면 2억 4천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알코올하고 도박 중독자들을 같이 입원시켜 놓으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계속 심부름만 하고 꼬북노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들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돈을 30억쯤 잃어야 거기서도 도박했다고 하지, 뭐 2, 3억 잃었으면 또 깨갱.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도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 재산을 날리고, 그 전 재산 날린 사람들의 에피소드도 들어보면 기도 안 막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도박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모든 어떤 부인은 자기가 애 낳아가면서 남편한테 통장 번호, 비번, 보험 들은 거 다 알려주고 친절하게 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남편이 안 왔어요. 네. 그리고 그 재산 다 날렸어요. 저는 그분도 만나봤어요. 그런 황당한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박이라는 것도 진짜 너무너무 황당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도박으로 손실드는 돈이 약 200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서울시 1년 예산이 한 350조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액수가 지금 불법 도박, 뭐 인터넷 도박 이런 걸로 지금 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중독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는 뭐 한 1, 2%이면 우리는 5, 6%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박 같은 경우도 라스베가스가 4%예요. 중독 유병률이. 우리나라는 5%에서 6%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도박의 종류도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왜 그런지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 중독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그 겪는 경험들, 제가 만났고 가장 그 마음 아팠던 가족 중에 하나가, 이 부인이 남편이 이제 도박을 하는데 저녁만 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나가서 걸어요.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못 걸을 정도로 그냥 걸어요. 막 서울 시내를 아무데나.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도박을 해서 지금 돈을 얼마나 잃을까.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걸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저한테 자기는 일주일에 운동화를 한 켤레씩 바꿔 신는다. 걷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가족들의 고통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에피소드를 다 말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중독으로 인한 피해나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 중독자들이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신과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을 갖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인데 10년 동안 그 중에 50%가 중독자예요. 중독자들의 자살률이 높고요. 제가 총리실에서 이제 공무원을 할 때 도박 관련된 이제 걸 제가 이제 그 일을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강원랜드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목만 맬 수 있으면 다 매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그러니까 얼떨결에 가가지고 도박했는데 전 재산을 잃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목만 맬 수 있으면 다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가 멀다고 강원랜드를 쫓아가서 그 현장을 보고 했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자살과 중독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게 그냥 도박이나 뭐 중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은 결국은 자살이다. 그리고 자살자 중에
우리가 이제 많은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자살했을 때 술 먹고 자살했다는 얘기를 꼭 들어요. 뭐 산속에 갔는데 뭐 소주병이 옆에 있었고. 근데 대개는 이제 목매는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술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걸 끓는대요. 아프니까. 술이 취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잡아서 빼는데 취하면 이 행동을 못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나 술 문제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가족병이 걸려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죠. 부인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뭐 이런 그 가족이나 자녀들과 관련된 얘기도 하루 종일 얘기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그리고 그런 가족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정말 제가 이제 일전에 만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분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 중에 누군가는 책임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들도 챙기고 엄마 아빠 매일 싸우고 하면 그 사이에 자녀가 누군가는 그 부모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30대 말이나 40대 초가 되면 우울증으로 확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면서 받아야 됐던 그런 어떤 관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했던 그런 그 여성분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제가 자살 시도를 하지? 근데 그분은 그 동안에 책임을 다했을 뿐이지 행복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이 동생들도 어느 정도 크고 안정이 되면서 본인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냥 제가 우울한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우울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떻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실 뭐 제가 이제 총리실에 있을 때 교도소에서 그 죄수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여기 사기 횡령 절도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도박 중독자들이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사기 횡령 회사에서 절도를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교도소에 가둬두면 안 되고 저희한테 프로그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교도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횡령 절도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도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강력 범죄 뭐 30% 이상이 관련됐다.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요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국이고 설마 우리가 마약을 할까 이런 의심을 했고요. 저부터도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자나 마약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마약이 불법입니다. 불법이어서 하면은 일단 걸려서 교도소를 가게 돼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무조건 이제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병원에도 보내고, 본인이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서 프로그램도 하게 돼서 지금 만나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제 생애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마약 중독자 때문에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약도 이제 우리는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거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가족들이,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공유하게 돼요. 중독이 되면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장애도 생기고 각종 신체적인 질병도 생기고 성격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굉장히 반사회적으로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들도 그런 성향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삶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특강을 다니면서 이렇게 뵈면 중독자 가족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달라요. 그분들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좀
화가 난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뭐 제가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반응도 하고 눈이 마주치면 뭐 그래도 아는 척도 하고 그러는데 하지 않아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네. 본인은 모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화가 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가족들도 중독자들이 가지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그 중독의 피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요즘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요.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 도박이요? 어른들만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도박을 하거나 그러려면 어른들의 성인 인증이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요즘 학교 내에서 다단계처럼 도박하도록 소개를 하면 한 명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친구가 돈을 잃으면 내가 또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명당 몇백만 원을 버는 아이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얘를 꼬드겨 가지고 도박을 하게 할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도박만 하느냐 아이들이?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이 마약 음료를 줘요. 그래서 마시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시고 나면 나중에 뭐 몇 차례 마셨잖아요. 그러면 걔를 불러요. 너 지금 마신 게 뭔 줄 아니? 너 마약 마셨어. 너 마약 음료 한 거야. 너 이거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러면 아이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너도 다른 아이들한테 이걸 전하게 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하죠? 마약을 판매를 해요. 그런데 그 마약이 여러분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약하면 지금 굉장히 비쌀 것 같죠? 비싸지 않아요. 요즘 1, 2만 원대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짜장면 배달하는 것처럼 시키면 와요. 네. 여러분 인터넷 컴퓨터로 시키면 짜장면 10,000원짜리도 배달하잖아요. 배달이 됩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최근에도 모 국회의원 아들이 그거 받으려다 못 찾아가지고 걸린 사건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상암교회 어디 그 화단 밑에 두라고 하면 두고 가요. 서울, 경기, 인천은 짜장면보다 빨리 와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판매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기생해서 살게 되는 거죠. 청소년 같은 경우는 10대는 여성이 훨씬 많아요. 마약에 중독된 게. 왜? 이게 아이들이 채팅 앱을 통해서 아저씨들을 사귀잖아요. 보통은 마약을 여자아이들한테 먹여요. 그래서 매춘도 시키고 지금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우리 아이만 잘 키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살펴야 돼요. 아이들이 마약을 하면 눈도 풀어지고 굉장히 모습도 흐트러지고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돈을 벌면 애들이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돈을 잘 써요.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행태가 흐트러지고 머리도 감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마약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돈을 잘 쓰고 하면은 도박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이제는 살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또 잘 살피셔야 돼요. 잘 씻는지, 잘 자는지, 잘 먹는지, 애가 이전하고 달라지진 않았는지, 돈 씀씀이는 어떤지. 요즘 그 도박하는 애들이요, 돈을 꽤 많이 버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씀씀이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명품도 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비싼 물건을 자꾸 산다 이거예요. 자기가 돈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런 아이들은
온라인 도박이나 친구들을 소개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아이들 통장 관리를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한테 불법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이 아이가 행동이 이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중독의 문제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스스로 혼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중독이 되면 이렇게 중독 문제에서 끊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의지가 있으면 끊을 수 있잖아. 네가 술을 안 먹으려고 하면 끊을 수 있잖아. 근데 중독이 되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왜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중독은 죄예요.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이거는 교인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독에서 회복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독병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교수님, 그 교회 특강 많이 다니시죠? 그러면서 뭘 부탁을 했냐면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자기가 지금 오랜 동안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어쨌거나 병원에서 퇴원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성실하게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회복을 하더라.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약 마약 중독자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마약 중독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환영할 수 있어요? 환영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 손 끌고 막 갈 거예요. 쟤하고 아는 척하면 안 돼. 너 쟤하고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 가서 상처를 받고 다시 재발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서 좀 전해주세요. 이분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교회가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이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이분들이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수님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꼭 가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중독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듬고 그분들을 챙겨주고 제가 이렇게 뭘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같이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밥은 먹었는지도 좀 물어보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물어보고 그런 관심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중독에서 회복해서 살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피하고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건가를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회복을 해서 정말 잘 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중독 전문가 과정을 시작을 사실은 5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이제 청소년만 하다가 이제 성인까지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김봉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오셨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번 들어가서 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많이 오셔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이 상암교회하고 교회가 중독 문제를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범 교회로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우리나라 알코올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세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국가기관하고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한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이 상암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도와주시겠어요? 네, 목사님은 이미 오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많은 젊은 그 청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학교에 예방교육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각 집마다 스마트폰 유병률 같은 경우는 거의 50%예요. 근데 상담을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이 넘어와요. 다음 세대가 옵니다. 이런 모델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나가서 하고, 이거를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하고 협력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하신다고 하면 좀 도와주시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하신다면 제가 열심히 와서 그 구조도 잡고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하면 교육도 더 하고 나가서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뭐 강의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PPT랑 만들어드리고 또 연습도 시키고 가서 하는 거 또 평가도 하고, 이런 다양한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중독은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성적인 문제예요. 한번 알코올 중독자가 됐으면 이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독에서는 끊었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끊었다는 거는 죽어야 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총리실 공무원을 할 때 국정감사를 하면 제가 의원들이 하는 데 가서 이제 제가 책임지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질문하면 이제 하는 그 국정감사장 보면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할 때 이제 제가 그걸 했어요. 근데 하루는 모 의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몇백억을 갖다가 1년 동안 몇 명이나 끊었어요? 도박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막 탁자를 치시면서 어떻게 그 담당자가 몇 명을 끊었는지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막 호통을 치시면서 막 야단을 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독은 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끊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는다는 거는 죽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도박 중독자들이 어디서 몇 명이 죽었는지를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는 답할 수 있어요. 회복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3개월 회복, 6개월 회복, 뭐 9개월 회복, 1년 이상 회복은 몇 명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자료를 읽었어요. 지금 몇 명이 회복하고 있는지. 왜? 중독은 끊는다고 하지 않는다. 회복하고 있다. 리커버링이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고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건 치료예요. 그런데 중독이라는 건 약을 먹고 무슨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독에 대한 정식적인 용어는 치료가 아닙니다. 회복이지. 리커버링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국정감사 갈 때 장관님이나 총리실에서 실장님 저를 불러요. 질문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대답할 거니, 뭐 하냐면은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라고 제가 매번 불려갔어요. 그 국정감사 가기 전에. 왜냐하면 그때 그 의원님이 엄청 불쾌하셨거든요. 제가 설명해가지고. 근데 그 뒤로 치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국가에서. 지금 이제 회복이라는 용어를 써요. 제가 혼나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독은 끊는 게 아니라 회복한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하는 동안에 매번 국정감사 가기 전에 불려가가지고 주의받고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장관님 앞에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러고 갔었어요. 이제 더 혼나면 안 되니까요. 네. 저도
저도 가만히 있겠어요? 의원실 쫓아갔어요. 네, 그 다음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협박하고 왔어요. 아니, 나도 할 소리 했는데 뭐 그렇게 문제라고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 저를 불러다니면서 혼자 혼나게 하냐고요. 그래서 못할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려요. 보통 뭐 중독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척도 몇 개 중에 몇 개 이상이니까 중독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건강도 망쳐지고 그다음에 뭐 하는 일도 못하게 되고 또 그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고 가족이라든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중독이에요. 뭐 척도 12개 중에 뭐 6개 이상이면 중독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고 하면 중독됐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아니다. 정의로 내릴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으로 인해서 건강,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 가족 문제, 뭐 인간관계, 직장 하복, 그다음에 뭐 범죄도 발생하고 이랬다면 중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각 중독에 대한 폐해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뭐 간이나 뭐 위만 나빠지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빠지는 게 뇌예요. 뇌가 손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성 치매가 제일 많아요. 치매 중에.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나중에 뭐 알코올성 치매로 간다고 그냥 생각해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온몸으로 이게 이제 간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뇌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뇌가 다 일단 파괴가 되고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독되는 것들을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뇌가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요, 뇌가 이렇게 충혈되어 있어요. 그리고 뇌에 구멍도 나요.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은 간이나 위가 나빠지는 걸 줄 알지만 뇌가 제일 많이 나빠진다. 그러면서 지능 저하가 오는 거죠. 그리고 중독이 되면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오이지를 술에 담가놓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보면 굉장히 수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술을 마시게 되면 온갖 기관으로 다 가니까 모든 부분이 그냥 나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굳이 뭐 이런 사진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다 나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도 성한 데가 없다. 술 많이 마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일단 신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술을 마시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자살이나 자행동 또 외로움, 소외감 뭐 이런 거 하는데 중독자들이 끝에 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중독자들은 외로움이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계도 단절되고 직장도 잘리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집에서 스마트폰 보고 넷플릭스 보고 혼자 그렇게 지내게 돼요. 외롭잖아요. 그럼 또 뭘 하죠? 술 좋아했던 사람은 또 술 마시고 도박 좋아했던 사람들은요 강원랜드 가요. 강원랜드 가면은 거기에 지금 2,3천 명이 그 밑에 사북환 태백에 모여 있어요.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다 강원랜드로 가요. 가서 5,000원짜리 쿠폰을 사요. 하루에 8,000명이 입장할 수 있거든요. 쿠폰을 먼저 사놔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게 얼마냐? 한 20만 원쯤 팔아요. 네. 그거 가지고 생활해요. 그 밑에서. 집에 안 가요. 그런 사람이 지금 강원랜드에 가면 한 2,3천 명이 지금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뭐 겨울 되면은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집단 자살을 하겠다. 민원이 와요. 그러면 저는 뭘 해요? 거기 교회가 2개가 있거든요. 교회 얘기해서 김장해요. 그리고 식당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점을 줘요. 이제 이분들이 와서 아침 점심을 먹게 해요.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김장김치 주고, 그 다음에 또 후원 받아서 라면, 햄, 뭐 쌀 이런 거를 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뭐 2-3평 되는데 2-3명이 모여서 살아요. 거기 또 연탄하면 안 되니까 또 다 가스로 다 바꿔주고, 우리의 세금이 그렇게 새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먹여 살리러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번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러고 왔거든요. 거기 또 센터도 만들어 놓고 직업재활 빵집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가 하나의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안 가냐, 집을. 외로워서 안 가요. 만나보면 집에 가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전 재산 날렸으니까 무시하고 본인들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들러붙어서 사셔요. 그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면은 뭐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 사북호안 뭐 태백 이 인근에 뭐 찜질방이나 뭐 어떤 그 집을 얻어가지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분들이 그냥 살고 있고 아침에 또 찜질방에서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강원랜드 가서 티켓 사게 하고 이런 병리적인 그런 병적인 구조가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노후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요? 거기 가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분들은 웃으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노후 걱정 별로 안 해요. 일단 밥 먹고 잘 때는 있거든요. 안 나쁩니다. 점심도 잘 나와요. 제가 이제 가면 항상 거기 교회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또 커피숍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커피도 마시게. 그리고 가서 점심 때 가가지고 저 닭다리 막 하나씩 이렇게 있고 김장 막 해가지고 저 반찬 주고 커피 마시고 이러면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요. 또 거기 고사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거기 그분들이 고사리 뜯어가지고 저한테 막 한 보따리씩 주고 이러시거든요. 공기도 엄청 맑아요. 네? 여러분들 너무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강의 열심히 들으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공기도 맑고 가서 그냥 그리고 또 여름 되면은 매일 축제예요. 거기 막 가수들 와가지고 매일 카지노에서 노래 부르고 파티하고 하니까 그 시원하게 올라가가지고 분수대 옆에 앉아서 또 보면 되고 나중에 혹시 심심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하여튼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다른 걸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가족 모두 다 병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삶도 다 망가진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여성 알코올릭스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루에 소주 한 병에 맥주를 5병쯤 마셔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매일 그렇게 마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마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한 생활이고 그래서 지금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이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졌지만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걸 알게 되면서 또 남편하고 이혼 문제도 얘기가 되고 매일같이 술 마시고 집에서 취해 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좋은 학력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왜 그러는가? 그건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왔었고, 하여튼 가족병을 유발한다, 가족 문제 발생한다 이런 것들. 또 자녀들한테 미치는 영향 말로도 할 수 없죠. 매일 싸우고 술 마시고 와서 행패 부리는데 뭐 좋겠어요. 저는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서 정신과 그 조현병이 되고 우울증 환자로 약 먹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아까 성인 장려 이 아쿠아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정을 책임지고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또 아쿠아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자녀들의 그 문제를 보면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대인관계 못하죠, 불안하죠, 자존감 낮아져 있죠.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의뢰가 됐어요. 대인관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애가 오면 학교 와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왜 너는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사귀지 않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오니? 그랬더니 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아침부터 눈 뜨면 술을 마셔요. 그리고 대소변을 이불에 한다 이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을 그냥 이불에 싸고 대변도 보고, 그러니까 온 집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만약 내가 친구를 사귀면 우리 집에 애들이 놀러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아무도 사귀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얘는 선생님한테도 부끄러우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친구를 전혀 사귀지 않는 아이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의 고통을. 하여튼 사회에 이런 뭐 음주운전, 교통, 폭력, 살인 등 사건, 사고 원인 된다. 뇌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이 여성한테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따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기형아를 낳는다는 거죠. 지능이 떨어지고요, 외모도 이상하고요, 이런 기형아를 낳게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술을 많이 마시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아이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건강이 나쁜 아이들을 태어나게, 심장이 나쁘다든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애들을 낳게 되는 일들이 이제 많아졌다. 지금 이화여대에 이 태아 알코올 증후군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지금 이제 신생아들 나면은 가가지고 바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샘플을 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고요. 외모가 이렇게 살짝 달라져요.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늙어요. 굉장히 빨리 늙는 거. 외모가 달라요.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외모도 굉장히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약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마약하면은 우리가 마약만 생각해요. 뭐 양귀비나 아편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이 마약 종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6종이 있어요. 대마는 4종이에요. 그래서 이 마약하고 대마가 150종인데 향정신성 의약품, 약품으로 인정돼서 사용하고 있는 게 320종이에요. 지금 우리 60대 이상은 거의 다가 이 향정신의학성 약품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대표적인 수면제, 졸피뎀 같은 거. 그 다음에 통증약.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약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먹고 있다. 대표적인 게 통증약, 수술하고 먹는 게 펜타닐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먹고 있는 게 320종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마약을 우리가 엄청나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ADHD야.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ADHD도 아닌데 부모들이 막 타다 먹여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즘 천연 마약에서 합성 마약으로 좀 넘어가서, 내가 마약을 제조만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코카인 같은 거 외국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만들면 돼요. 가끔 뉴스에서 합성 마약 만들다가 걸려서 이제 보도가 되는데, 그 합성 마약의 효과가 천연 마약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 뭐 외국에서 무슨 뭐 수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런 걸 얼마나 잘 만들어요? 엄청나게 만들어서 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청소년 이렇게 뭐 살 빼는 약, 여학생들 같은 거 나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먹는 게 다 지금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은 끊으면은 그 요요 효과라든지 굉장히 그 후유증이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가 문제냐? 2년 전에 고대에 도파민 파티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마약 파티였어요. 이게 공공연하게 학교 그 게시판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나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대, 건국대 와라. 이 학생들만 170명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학교에 이런 게시판이 붙어서 마약 파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것도 좀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대학 동아리 연합.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번째 큰 연합이 결국은 마약 동아리였잖아요. 이게 대표가 누구였죠? 서울대였어요.
서울대 스카이만 한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학생들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면담을 하는데 부모님 직업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좋은 집안의 자제들만 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했죠. 굉장히 좋은 모임인가 보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마약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호텔을 얻고 좋은 차를 빌려서 어떡하죠? 마약 파티하고 섹스하고 이러다가 걸린 것이 좀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뭐 그냥 비밀도 아닌 그런 일들이 생겼다. 지금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명문대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고.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식약처에서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 단체가 단장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현황을 좀 보니까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15,000명이 유학을 와요. 근데 그 중에 이미 마약을 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얘네들이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서울대 연고대가 1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미 마약을 한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렇게 대학 동아리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마약을 파는, 자기네들끼리 경제적으로 학력 좋은 애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는, 이런 외국에서나 우리가 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자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억력 좋은 음료라고 그래서 그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런 그 마약 같은 거 먹인 거 우리 뉴스에 나서 여러분들 들으셨죠? 부모들이 알고도 먹여요. 야, 이게 진짜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밤새워 공부를 하거든요. 부모는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잠 안 자고 공부했다? 컨디션 좋다. 근데 한번 이거 먹은 아이는 나중에 끊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거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뇌를 녹인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우리가 이 중독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요. 마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살이 다 썩어요. 코가 무너지고요. 무너져요. 살이 썩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에 발진이 나서 문제가 되고 이가 다 빠져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이가 이렇게 다 돼요. 살이 다 썩고. 이게 외국의 일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까요? 저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제 생각에 10년 이내에 이런 환자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동영상을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지금 이게 그 켄싱턴에 가면은 그 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펜타닐을 복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뉴스에도 나고 이제 저희가 직면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대 여성들이 지금 마약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10대는 남자보다 여성들이 많고요. 그 아이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아이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자료들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모든 거에 기회가 주어지는 도구가 뭐냐?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마약도 사기가 쉬워졌고 정말 온라인 도박도 하기가 쉬워졌고 정말 스마트폰은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도구이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이제 불과 10여 년 전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정말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작년도에 조사한 유병률을 보면 우리 전체 인구의 10명 중에 2명이 중독됐다.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이제 스마트폰 이 유병률을 조사한 거 보면은 42.6%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이미 중독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녀 있는 집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직접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의 문제도 되고 있고, 스마트폰 하느라고 사람들을 안 만나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이게 발생을 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를 안 하고 대물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물관계는 내가 즐거움은 잠깐은 느끼지만 공감을 한다든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이제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떤 악순환되는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오늘은 뭐 제가 청소년들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그 SNS, 지금 이 SNS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중에도 SNS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 때문에 이 카페인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SNS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러니까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잘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 제가 뭐 다 각자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우울증이 대폭 지금 늘고 있다. 우울증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살하고 또 관련이 돼요.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 토끼굴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그 쇼폼이라든지 어떤 좋아하는 걸 보게 되면 핸드폰이 어떠죠? AI가 그걸 분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올려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이제 어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토끼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세상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청소년 우울증, 거식증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SNS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정말 문제다. 오늘 지금 제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보여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못 보여드렸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것 좀 보면 여러분들이 좀 심각성을 알겠지 하는 그 몇 편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자료들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쇼폼의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연섭 교수를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도록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한 4번 정도 일주일 사이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뭐 중독 문제만 생기면 일단 저한테 와서 저렇게 그냥 아침에도 쫓아오고 해서 저도 저기 얼떨결에 지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말을 잘했다. 저 생방송이었거든요. 그 연합뉴스 생방송 7시 생방송이었는데 아침에 전날 전화 와가지고 와서 인터뷰 했던 건데요. 네, 그 말 잘 안 더듬고 할 말 다 하고 네, 보셔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 정말 많은 인터뷰를 제가 각 영역에서 해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안 가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뭐 하나하나 중독마다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요.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전하기는 어렵고, 오늘 이제 제가 올 때 마음은 정말 중독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정말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방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어떤 경각심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해서 이제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끊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끊을 수 있다. 전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요. 근데 혼자서는 어렵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에 와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는 마약을 했습니다. 저는 도박 때문에 다 망했어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건지 이걸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끌어안지 않으면 누가 끌어안겠어요? 이분들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 계속 출연해서 이제 방송도 하고 여기저기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운전하시다가 들으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셨다고 이렇게 저하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저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왜 그게 감동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저는 안내하고 계신다. 제가 이 과정을 만들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너무 많은 분이 오셨어요.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졌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거고 또 이렇게 상암 교인들이 열심히 하신다면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충분히 같이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이 상암교회가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상암교회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이 중독의 문제는 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온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우리 사회가 망가질 수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암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김봉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대표해서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힘을 합쳐서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중독자들을 우리가 도울지를 고민하고 이분들이 새로운 삶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이후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부터 예방하고 주의하고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옵고 축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셔서 모른 척하고 다 했어요. 하여튼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